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5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어떤 학부모가 저에게 뜨거운 커피를 던지며 여자가 교장이라서 이 모양이라고 모욕을 주었을 때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벌어진 모든 상황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제가 과거에 여군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학교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요. 시골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온 가족이 희생하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어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덕분에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뜻밖에도 여군에 지원했어요. 당시만 해도 여자가 군대에 간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저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특전사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그 험한 훈련을 저도 똑같이 받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0km 행군을 하고 각종 무기훈련의 생존 훈련까지 정말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중2까지 진급한 후 전역하고 나서는 교직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벌써 교육계에 몸담은 지 3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일반 교사로 시작해서 부장교사, 교감을 거쳐 5년 전에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교장이 되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과거 군 경력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평범한 교육자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저를 그냥 조용하고 인자한 여교장 정도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3월 중순이었는데 봄 기운이 완연한 화사한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서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어떤 아이는 어제 숙제를 못해서 걱정스러운 표정이고 어떤 아이는 친구와 함께 와서 웃으며 떠들고 있고 또 어떤 아이는 혼자 조용히 걸어오면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고 각자 다른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일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모두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전교생이 600명 정도 되는 규모여서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기쁜 표정을 보면 정말 뿌듯했거든요. 오전 수업이 끝날 무렵 교장실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라고 하니까 김도영이라는 2학년 학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도영이는 평소에도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성격도 착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도영이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고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저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얼른 도영이를 제 옆 의자로 앉게 하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영이가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망설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죽고 싶어요. 학교 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집에서도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도영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주며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도영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같은 반 박유진이라는 학생이 몇 달 전부터 도영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급식비를 빼앗고 화장실에서 때리고 심지어 다른 아이들까지 시켜서 도영이를 집단으로 따돌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도영이의 가방을 일부러 발로 차서 책들을 바닥에 쏟아놓기도 하고 체육 시간에는 고의로 공을 3개 던져서 맞히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도영이가 쓴 숙제 노트를 빼앗아서 찢어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도영이가 이런 일들을 담임 선생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냥 애들끼리 화해하라고만 하셨고 학년부 선생님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셨던 거예요.
선생님들도 박유진의 집안 배경 때문에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다고 도영이가 말했습니다. 도영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요즘은 학교에 오기가 너무 무서워서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을 정도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집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즉시 박유진을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통해 박유진을 부르게 했는데 30분 정도 지나서야 나타났어요. 유진이가 교장실에 들어오는 모습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교장실에 오면 긴장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데 유진이는 오히려 당당하다 못해 건방진 태도였거든요. 도영이와 관련된 일들을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그런 일 안 했다고 도영이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물어보니까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진이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죄송하다거나 잘못했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대놓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 했다고 뭐 어쩔 건데요? 우리 아빠가 이 학교 짓기 전에 여기 땅도 없었다고요. 우리 아빠 말로는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하던데요. 14살짜리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부모가 평소에 어떤 말들을 했으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어른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최대한 차분하면서도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당장 도영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도영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여전히 건방진 표정으로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아이 뒤에 있는 부모가 어떤 사람일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하지만 설마 부모가 직접 학교까지 와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도영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이런 심각한 학교폭력 사례를 직접 다뤄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영이를 제대로 보호하고 동시에 유진이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교무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교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고 덩치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얼굴에는 불만과 화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바로 박유진의 아버지 박재만이었어요. 박재만은 교무실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이 어디 있냐고 우리 애 문제로 호들갑을 떤다면서 당장 만나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모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서둘러 나가서 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몇 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몇 분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재만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 수 있었어요. 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박재만의 첫 마디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겨우 애들끼리 장난 좀 한 걸로 뭘 그리 호들갑이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김도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박재만은 계속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자기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건설업계에서 얼마나 큰 사람인지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 학교 건물도 자기 회사에서 지었다고 학교 이사회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고 도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시냐고 말했어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박재만은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교장이라서 이 모양이지 남자 교장이었다면 이런 일로 학부모를 부르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교육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런다는 식으로 비하했어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재만이 제 책상 위에 있던 커피잔을 집어들더니 저에게 던진 거예요. 다행히 그날은 커피가 미지근한 상태였지만 뜨거운 커피가 제 옷에 쏟아지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부모가 교장에게 커피를 던진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교장으로서, 어른으로서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박재만은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저를 모욕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교장이냐고 집에 나가서 애나 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언제든지 저를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한테 건드리지 말라고, 괜히 쓸데없는 일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장실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속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박재만이 나간 후 몇 분의 선생님들이 교장실로 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긴 했지만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교감 선생님도 박재만이 정말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 얼룩이 묻은 옷을 빨래통에 넣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왜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영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도영이는 더욱 고립될 게 뻔했거든요. 박유진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거고 다른 선생님들도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정하는 시선도 있었고 걱정스러워하는 시선도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유진은 더욱 당당해져서 도영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도영이는 더욱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도영이의 표정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정순자 조리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순자님은 올해 65세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 학교에서 벌써 20년 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평소에도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들을 정말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정순자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어제 일 들었어요. 그 박재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했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고 까부는 것 같던데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정순자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옛날에 군대 다니셨던 거 아시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교직에 들어온 후로는 과거 군 경력에 대해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군대를 다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평범한 교육자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님은 제가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여군 중위 출신이라는 것, 특전사 훈련도 받았었다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제 이력서를 본 몇 분만 알고 계셨는데 정순자님도 그중 한 분이셨던 거죠. 정순자님이 말씀하시길 박재만 같은 사람은 상대가 만만해 보이면 끝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영이 같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들을 진짜로 지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아이들은 더 이상 어른들을 믿지 않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순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박유진 사안에 대한 정식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회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박재만의 영향력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문제가 커지면 학교 전체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시는 분도 계셨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육은 거래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돈보다 책임이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굽히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도영이 같은 아이가 우리를 믿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박재만 같은 사람 눈치를 본다면 교육자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학교는 정말 정의가 없는 곳이 될 거라고 했어요. 결국 징계위원회에서는 박유진에게 출석정지 5일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라는 처분을 내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강한 처분을 원했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타협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박재만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징계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학교로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접 욕설을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협박하는 내용이었어요.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겠다고 했고 언론에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 집 앞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올 때도 몇 명씩 서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며칠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했거든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경찰서에 신고도 했지만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상황도 더욱 악화되었어요. 박유진이 출석 정지에서 돌아온 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도영이를 무시했어요. 직접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시선으로 위협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도영이를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분위기를 읽고 도영이를 더욱 따돌렸어요. 박유진의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도영이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는데 수업이 끝난 후 도영이가 학교 화장실에서 자해를 시도한 거예요. 다행히 청소를 하러 온 다른 학생이 발견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도영이의 팔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달려갔을 때 도영이를 본 순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 싶었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도영이를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영이 부모님도 오셨는데 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계셨고 어머니는 계속 우시기만 하셨어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학교에서 뭘 했냐고 따지시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도영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박재만과 박유진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옛날 사진첩이 생각났어요.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있던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훈련받던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강인한 군인이었죠. 특전사 훈련을 받을 때가 떠올랐어요.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훈련을 저도 똑같이 받았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완전 무장으로 50km 행군을 하기도 했고 적군 포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생존 훈련도 받았어요. 그때 교관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나서야 한다고 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제가 직접 나설 차례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영이 같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어떤 사람이든 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상했던 대로 박재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어요. 정순자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동료들과 함께 시내 한 고급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는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큰 소리치며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 금요일 저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구두, 그리고 옛날 군 시절 동료들이 선물해준 시계를 찼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인자한 여교장이 아니라 그때의 강인했던 군인의 모습이요.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 군 시절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병호 선배를 비롯해서 당시 함께 복무했던 동료 몇 분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이병호 선배는 현재 예비역 대령으로 퇴역하신 분이에요. 키도 크고 풍채도 좋으신데 특히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특전사에서 교관을 하셨던 분이라 그 위압감이 대단하거든요. 다른 동료들도 모두 군에서 고위직을 지내신 분들이었어요. 김중사는 현재 예비역 중령이고 박상사는 예비역 중사지만 특전사에서 20년을 복무하신 분이라 실전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모두 저와 함께 힘든 훈련을 받았던 동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선배들께 전화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제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도영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말씀드리니까 모두 분노하셨습니다. 특히 이병호 선배는 우리 후배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박재만은 예상대로 그곳에 있었어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큰 원탁에 앉아서 큰 소리로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박재만이 저를 보자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냐는 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들 이 자리에 앉을 자격조차 없다고요. 그러자 박재만과 그의 동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런다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집에나 가라고 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면서 이병호 선배와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4분이 일렬로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범상치 않았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계셨지만 군인 특유의 자세와 걸음걸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박재만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박재만의 동료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이병호 선배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배가 당신한테 무슨 일을 당했다던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선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군에서 복무하신 분의 카리스마는 정말 달랐어요. 박재만은 당황하면서 우리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김중령 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선영 교장의 동료들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 후배한테 한 짓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박재만은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아까까지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단순한 여교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요. 이병호 선배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우리 후배한테 커피를 던졌다면서요? 그리고 여자라고 무시했다고요? 학교에서 교장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박재만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오해가 있었다고,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동료들은 박재만의 그동안 행적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박 상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들이 다른 아이를 괴롭혀서 그 아이가 자해까지 시도했다는데 그것도 알고 있냐고요. 부모가 이런 식이니까 아들도 그런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박재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기 주변에 앉아있던 동료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박재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박재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저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다시는 저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했어요. 학교 전체 학부모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도영이와 도영이 부모님께 직접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병호 선배가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선영 교장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도영이 같은 아이들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총회가 열렸습니다. 박재만은 약속대로 모든 학부모들 앞에서 공개 사과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영이와 도영이 부모님께는 따로 시간을 내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병원비는 물론이고 도영이가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유진도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어요. 떠나기 전에 도영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 제대로 교육받으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도영이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도영이를 다시 받아들였고 학급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저에 대한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인자한 할머니 같은 교장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정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어른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아이들의 인사가 더욱 밝아졌습니다. 몇 달 후 도영이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구청에서 열린 학생 발표 대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도영이가 발표한 주제가 바로 나를 지켜준 선생님이었습니다. 도영이는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지켜주셨다고, 그래서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발표를 듣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그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희망을 품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도영이의 부모님도 와서 함께 들으셨는데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일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온순한 교장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권력이나 돈 앞에서 굽히지 않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생님들도 이제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십니다.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다시 교정에 서서 아침 조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기분이 예전과 다릅니다. 아이들을 보는 제 눈빛도 달라졌고 아이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조회 시간에 제가 아이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라고요.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선생님은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학교에는 학교 폭력이 거의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박재만을 길에서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깍듯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유진도 전학 간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영이는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가끔 학교에 인사하러 오는데 정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어요. 꿈도 생겼다고 해요.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자신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의 모든 일들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간단해요.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을 지켜야 할 때는 더욱 그렇죠. 물론 폭력을 쓰자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일 앞에서 계속 침묵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평범한 교장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제 학생들만큼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정말로 자신들을 지켜줄 건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평생 과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육자로 남고 싶습니다.